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게 통일부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이 문제 목선이 어제 북한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지는 장면인데 저는 저 사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너무 작고 저기에 과연 16명을 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왜 정부는 이렇게 빨리 저 목선까지 북한에 되돌려줬을까?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속전속결로 이 사건을 좀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저기 당사자인 북한 주민이죠. 어민 2명도 돌려보냈고 어제 배도 이제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너무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네. 일단 속전속결로 보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흘 만에 이제 조사 한 나흘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귀순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16명을 살해했느냐 안 했느냐 또 남측으로 넘어오기 전에 어떤 상황을 보면 지금 뭔가 좀 내재적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흉악범이다. 그러니까 살해를 16명이나 했다는 것이 내에서 주로 방점이 찍혀 있고,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귀순한 사람에 대해서도 한 6일에서 7일 정도 조사를 하는데, 네. 이건 또 그런 사안과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제 정부 내에서도 뭐 속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 작은 배 안에서 16명이 이제 살해당했다라는 게 사실 과연 있을 수 여기도 있을까? 탑승자, 그러니까 가해자까지 합하면 19명이나 타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 길이가 15m 뿐이 안 되고 17톤에 불과한 작은 배입니다. 배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사건들 많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저런 작은 배에서 다른 선원들 모르게 16명. 진짜 학살이라고 볼 수 있는 숫자인데. 그 배가 한 15m밖에 되지 않아요. 17톤급이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작은 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11명이나 타고 있었다는 것도 좀 약간 미스테리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 살해하는 과정을 보면 자고 있는데 계속 2명씩 깨워서 머리를 가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적어도 지금 그 가격해서 살해하는 과정에서 육탄전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럼 저 작은 배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조업이랄지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경계를 서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 그런 의심도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북한에서 귀수한 어민이 아니고 예. 이제 한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일어난 범행이라 할지라도 이 나흘 만에 조사해서 결정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이 지금 민간이기 때문에 이제 통일부하고 국정원에서 이걸 다룬 걸로 보이는데 조사하는 그러한 능력이랄지 이제 수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 좀 힘을 빌려서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네. 저도 참 의문스러웠던 게요. 무엇보다 이 납포된 2명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박 교수님, 왜 이렇게 빨리 북한으로 돌려보낸 걸까요? 저는 이게 애매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연 수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문제가. 예. 이게 귀순인 경우에는 국제법상의 정치적 망명이에요. 그렇죠. 또는 난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헌법으로 보면 북한이 미소복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충돌들이 애매한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법률에 있어서도 정치적이지 않은 이 범죄에 의해서 온 분들에 대해서는 돌려보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이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보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좀 북한에 너무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데리고 있다 그래도 또 아마 왜 그 흉악범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해운 그 정보위원장도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다,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의 충돌 문제, 또 남북관계 문제 이런 부분에서 애매한 상황으로 발생이 됐지만은 네.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대단한 사안은 아니다. 박 교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탈북자들이 보면 그렇죠. 더 이상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 뭐 범죄자인지 아닌지 아직 정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돌려보냈다고 하면 좀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한 일단 의문을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국정원에서 처음에 보고하기에 따르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진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인했다는 것 자체를. 네. 그래서 국정원이 다른 라인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런 살인했다라는 게 나와서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예. 자, 처음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르게 본인들은 죽어도 북한에 가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 그리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럼 북한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왜 경찰이 에스코트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 적십자 사이에서 에스코트를 해서 북한 측에 넘겨주거든요. 네. 이제 그때 문자에 보면 그래서 경찰에서 에스코트를 해서 넘겨줬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이 사람들이 어떤 자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갔다는 것인데 그럼 본인들이 걸어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경찰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죠. 그럼 배에 혈흔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혈흔이 누구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에 19명이 타서 그리고요 선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력이 셉니다. 근데 3명이서 어떻게 나머지를 다 일일이 순차적으로 살해했다는 게 믿기지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탈북자들이 주로 오면 북한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대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공사가 귀순했을 때 북한에서 뭐 범죄를 저질러서 갔다라고 이야기해서 소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탈북자가 넘어오면 북한에서 이 사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다. 소환해달라. 그럼 그때 똑같은 적용을 할 겁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탈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처벌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만약에 돼버리면 앞으로 탈북하시는 분들이 북한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북한 측에서 아니면 북한에 조작을 해서 이 사람이 범죄자다. 돌려달라. 그러면 지금의 사례와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바로 돌려보내줄 것인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알려진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이걸 과연 알렸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 근본적 의문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그 얼마 전이죠. 오총성 씨라고 판문점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온 그 젊은 병사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죠. 오총성 씨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래서 한 사람을 폭행을 했고 예. 그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면에서 좀 처벌당할 것 같으니까 차를 몰고 바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북한 측에서 이 사람은 폭력행위자다. 자, 그럼 돌려달라. 그럼 그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어쩌면 똑같은 범죄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귀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만약에 귀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려줬겠어요? 아니면 그냥 있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게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사건이 참 의문투성인데요. 어쨌든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남성 2명, 그리고 또 그 오징어잡이 목선도 북한으로 이미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박 교수님, 지금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국방부 장관이 이걸 몰랐다, 이게 좀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아마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게 특정 안보 사안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들이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그래도 금방 확인을 해봤는데 예. 네.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와 NSC에 동시에 보고를 하게 된답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NSC의 국방부 장관이 상임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쪽으로 해서 당연히 내려가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 인지하는데 조금 늦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드러난 게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잡힌 문자 한 통 때문이었는데 JSA 모 중령이 김유근 대통령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바로 이 화면입니다. 저 문자가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배경인데 근데 또 재밌는 게
김용근 1차장하고 이 JS의 중령이 선후배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친분에서 보낸 건지 아니면은 뭐 안보실장이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이현정 의원님. 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일단 이 대대장은요, JSA 같은 경우는 유엔사 관할입니다. 예. 그럼 한미연합사 관할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제 대대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바로 그 판문점 거기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겠죠. 그럼 어디다 보고해야 되냐 하면 한미연합사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지역 전체가 보면 1군단 지역이에요. 그럼 1군단에 어떤 면에서 보면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계통을 밟아서 청와대에 보고된다든지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두 사람 같은 게 김유근 차장하고 이 이제 그 중령 같은 경우에 육사가 한 21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면 같이 근무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김유근 차장이 지난번 6월 달에 그 삼척한 목선 사건 때 그때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직보 라인을 형성을 한 것 같아요. 즉 어떤 면 상황이 있으면. 근데 직보 라인 형성하더라도 문제는 청와대 가면 국방비서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국방부를 통해서 국방비서관이 정상적인 루트로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중령이 개별적으로 지금 김유근 차장한테 뭐 핸드폰으로 바로 직보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자면 NSC가 모든 걸 통과하지만 NSC가 대한민국에 있는 중령들한테 다 직접 보고를 받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 개통을 밟아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저 웃기는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국감에서 국방부 장관은 모르고 있고 김유근 차장은 핸드폰으로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알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국방부와 통일부와 또 국정원에 서로 다툼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또 내용도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중요한 안보 사항을 누가 컨트롤하는 것이며 왜 NSC는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모든 걸 다 만기칠람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군은 왜 여기 소외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문자 내용이 나왔는데 저 문자를 좀 보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마치 군에서 상관한테 보고하는 형식은 다 같이 오고 저 문자 바로 위에도 보시면 단결이라고 저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군대의 네. 보호로 알고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지금 뭐 어쨌든 국방부가 이 중령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병장을 제대로 했지만 군의 위계 질서를 위한다면 군법의 처벌을 받는 건 그건 얘기해 주시면 이제 군은 지휘체계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북한에서 넘어온 이 북한 주민 2명에 대해서 그 청와대가 밝힌 매뉴얼에 의하면은 군인인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에서 관할을 하고요. 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통일부에서 관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일부하고 이제 국정원에서 관할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국방부는 처음에 납포할 때 해군을 통해서 납포한 건 맞지만 그 이후의 절차에서는 뭐 국방부가 특별히 관여할 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보고한 대대장이 국방부 소속 아닙니까? 물론 유엔사가 어떤 통제를 받긴 하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사단장, 군단장 이런 지휘체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하는데 네. 이거 죄송합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바로 1차장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둘이는 육군사관학교 나왔다고 그래요. 21년 후배 정도 네.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8군단에서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친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군사 기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안보실에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 기밀에 해당이 되면 군형법상 기밀 누설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사건 뭐 청와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박 교수님 좀 나오곤 있거든요. 장관들 좀 이렇게 패싱한다는 지적들도 이번 계기에 또 다시 불거지는 것 같아요. 사실 장관 패싱 문제는 이 대통령제라는 제도가 가질 수 있는 어쩔 수밖에 없는 현상인 측면이 있어요. 네. 이게 아시겠지만 원래 대통령제 하에서 이 장관도 그냥 세크리터래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헌법에 이제 국무위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독으로 거대한 기구를 가지고 관장하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예.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은 장관들도 늘 대통령께 바로바로 직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상황이 조직이 비대해서 안 되니까 청와대라는 비서진 기구를 두고 NSC라는 이런 기구를 두고 통할해서 관장하는 기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전 정부에서 NSC 근무했던 친구한테 이게 확인을 해봤어요. 예. 네. 해보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NSC에 직보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개통을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핸드폰에 이것이 노출이 된 건지 그리고 개통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NOC에서 직보하고 동시에 했는지 이거는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애매한 게 민간인은 통일부, 군인은 국방부, 또 이 넘어갈 때는 또 국방부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적으로 NSC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NSC의 선조치 후보가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조사를 지켜보시고 할 문제지 이것을 과도하게 뭐 정쟁의 도구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현정 의원, 박진영 교수와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